안녕하세요. 김영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집값이 벌써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매물을 내놓아도 전혀 팔리지 않게 되자 1, 2년은 더 급등할 것 같던 상승 기세가 꺾였습니다. 관심사는 지금부터 2에서 5년간 대폭락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올 겨울만 반짝 급급매 조정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제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이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이제부터 현금을 확보하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분이 부자가 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집값이 무섭게 휘청거린다. 빨리 현금 부여하세요. 이 현금 부여 이제 적재적소 딱 필요한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죠. 이 검은 그림자, 정말 이 법인을 앞세운 또는 다주택자들, 지방도 휩쓸고 다니고 수도권도 휩쓸고 다니면서 집값을 많이 띄웠는데 이제 이 시대가 저물어 가네요. 자, 이제 집값 폭락 이상 징후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 사실 요즘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적인 면이 안 좋아요. 지금 고점 대비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도 많이 빠졌고 코스피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불안정한 흐름이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되면서 집값만 나홀로 거품이 지금 꺼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집값 폭락 이상지구 많다. 3기 신도시 주변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생각 이상으로 집값이 폭락될 수 있다. 이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헤드라인으로. 자, 보면 통계지표 급락. 자, 3주간 하향세 확산했다고 했죠. 자, 50% 이상이 지금 벌써 하락 거래로 시작됐습니다. 추석 후에 매물 급증. 특히 추석 지나서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금융규제 강화, 지금 대출 중단 또는 제한, 은행들이 확산되고 있죠. 모든 대출 중단 제한입니다. 단기별 금리 인상, 지금 이제 올 10월 또는 11월 둘 중에 한 번 더 인상. 전세 대출도 제한하다 보니까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이제 전세가 뛰어야 매매가도 뛸 가능성이 높은데, 자, 경제 불안이 심각합니다. 특히 위험한 쪽은 경제 쪽이죠. 경제가 휘청거리면 부동산도 후행으로 따라가게 돼요. 증시 추락, 원화 급락. 중국 같은 경우 집값하고 전력,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든 산업 생산성의 위기를 가져오게 돼요. 미국은 금리 인상, 심지어는 국가 디폴트라고 이제 서로 경고하면서 수장들이 지금 상황이 아무튼 경제 제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급 물량 폭탄, 더군다나 이게 조금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현재 분양은 올해부터 26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계속 분양합니다. 입주가 대략 지금 사전 분양하는 것들이 딱 입주하는 시점이 22년, 23년이나 4년 이 사이에요. 그리고 계속 분양합니다. 앞으로 민년까지. 그러면 30년. 대략 한 200만 가구 정도가 엄청나게 입주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매물 2022년에서 2026년에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요. 다주택 매물, 갭투자 매물,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법인 매물들. 이게 별로 집값 폭락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단순하게 한일 부동산을 예전처럼 비교한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 40년을 맞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다만 지금 일본하고 모든 정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기적 폭락 후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먼저 한일 분기 너무나도 닮았어요. 금리 인상, 생산 인구 감소, 공급 과잉, 정책 실패, 이 네 가지로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볼게요. 버블 후에 붕괴됐다. 서울 집값 도쿄 따라갈까? 정책 성패에 달렸다. 근데 정책은 이미 실패했잖아요. 자, 지금 헤럴드 경제입니다. 일본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해서 지금 금리 인하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유동성을 발휘한 거예요. 금리도 막 엄청나게 다운시켜가지고. 그런 다음에 91년부터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급락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꼭 빗댄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사태부터 돈이 막 넘쳐났어요. 일본하고 비슷해요. 금리 인하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 잔치가 끝나자 이제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단이 생겼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된 다음에 유동성 자금으로 빚잔치로 집값이 거품이 폭등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동성이 회수되고 긴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
유동성 폭등, 유동성 잔치로 집값이 폭등했어요. 거품으로. 금리가 인상 후에 버블이 붕괴됐다.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산인구가 감소된다는 것도 너무 닮았어요. 일본은 1995년 생산인구가 정점을 찍고 급감을 했습니다. 집값 붕괴의 신호탄이었죠. 우리나라 2020년 딱 하필이면 20년, 21년에 엄청나게 집값이 폭등했는데 자, 생산인구가 급감합니다. 역시 집값 붕괴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생산인구가 줄면은 한 80% 이상의 나라들이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자, 저출산, 고령화 너무 닮았죠? 저출산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요.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일본이 1인 가구가 약 한 60%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40% 넘었다는 거 들으셨죠? 엄청납니다. 공급 과잉, 이것도 문제예요. 일본이 1990년대 144만 호 수도권에 공급을 했어요. 물론 이때만 공급한 게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 150만 가구, 200만 가구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 일본은 땅이 더 크다는 걸, 또 인구가 많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 2020년대 이후에 150만, 거의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수도권으로만. 지금 일본하고 너무 닮지 않았나요? 가뜩이나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넘쳐나는데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갖고 있으니까 부족한 것으로 착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집값 폭등 직후에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비판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계속 지어대요. 나중에 미분양 천지가 돼갖고 물량 폭탄. 그래서 2013년에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위례가 미분양 났다는 게 믿어집니까? 2기 신도시에 30%가 미분양 났었어요. 이제 3기 신도시는 더 훨씬 많아요. 이거 보세요. 일본하고 맞먹잖아요. 네 번째, 정책 실패. 자, 일본 1985년 후에 정책 실패했습니다. 뭐 금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빚잔치, 특히 빚으로 잔치해가지고 집값이 너무 튀겨오르는 것을 막았어야 하는데 계속 거품을 성장시킨 거예요. 봐주고. 자, 우리나라 보세요. 한국 2017년.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4년째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런 세상은 처음이죠. 자, 연세 드신 분들도 이런 말을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집값이 뛰어본 적이 없다. 자, 역시 정책 실패로 빚잔치 폭등. 근데 지금도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집값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여기 보면 경제 활성화, 세금 징수라는 명목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나도 일본과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까? 자, 세계 수장, 부동산, 경제 경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경제의 일 분야인 부동산도 좋지가 않다는 거죠. 자, 먼저 IMF 총재 8년 전에 긴축 발장이 또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8년 전이라는 말은 그때부터 원래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좀 지난 다음에 긴축 발작 시작돼가지고 2013년에 거의 다 바닥을 찍어요. 다른 나라들도. 자, 그 다음에 미 옐런 재무장관,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게 벌써 디폴트라는 말을 여러 번 썼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집값 거품은 2배나 낮은데, 자, 미 파월 연방의장도 뒤질세라. 인플레이션이 위기다.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말 바꾸기 하죠. 나이 먹어갖고 말 바꾸기 잘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지금 별로 크게 문제 안 된다고 해놨다가 이제 위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스닥이나 지금 주가가 엉망진창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크게 반등했지만 이건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중국 시진핑 이 사람도 웃겨요. 자, 본인이 집값 띄워놓고 본인이 성장 우선 해놓고 집값 폭등 강력하게 대처한다. 이번에 헝다 죽든지 말든지 산소호흡기만 끼워놓고 서서히 죽게 만들고 결국 방치하고 있잖아요. 자, 헝다뿐이 아닙니다. 지금 2위, 3위 계속 경제 건설 업체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국제신용평가사 중국이라든가 신흥국을 계속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다, 위태롭다. 자, 이 국제신용평가사가 그래서 강등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총리라는 사람이 미네르바처럼 집값 폭락을 경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경고를 남발할까요? 새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 자, 결국 두 가지만 잡으면 집값을 잡는데 지금 현 정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새 정부 부동산 투기 두 가지가 뭐냐? 갭 투자의 이익 환수하고 다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겁니다. 갭 투자 꼭 이익 환수가 아니라도
갭 투자를 제한 두거나 이러면 가능하죠. 먼저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가 많아요. 임대주택 사업자가 갭 투자가 많습니다. 즉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지금 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법인 투자자가 갭 투자 많이 합니다. 외지인하고 외국인들도 갭 투자 많이 합니다. 부담부 증여, 즉 자식한테 전세 끼고 갭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뒤늦게 영끌 2030이 따라갔죠. 자,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는데 그럼 누가 다주택이 많냐? 자, 일치예요. 보세요. 개인 다주택자들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가 역시 다주택이에요. 갭 투자도 하면서 다주택자. 자, 법인 투자자 갭 투자도 하면서 다주택자. 왜 법인을 갖다가 그 강력하게 때리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외지인 외국인들이 또 다주택자가 많아요. 신기합니다. 자, 차명 계약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몰래 이름만 바꿔서 쓰는 다주택자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 세금 다 추징시켜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일반인들도 요즘은 막 다주택 1억 미만짜리들 막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두 가지만 잡게 되면 집값은 붕괴된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 가지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평가를 해봤더니 자, 1년하고 2에서 5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년간, 2에서 5년간 부동산 흐름을 보면 먼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심리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량, 그 다음에 기준 금리 변화,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 다주택 매물, 코로나 확산 여부, 부동산 가격 적정도, 유동성 자금 여부, 개발 관련 지수, 종합적 진단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를 종합적 진단으로 해봤는데 먼저 1년, 2년, 5년 구분을 해보자고요. 자, 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 안 잡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고요. 2에서 5년 다음 정부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잡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초기에는 상승이다. 그리고 뒤는 하락이다. 나중에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심리. 매매 심리가 지금은 꺾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파는 사람 우위예요. 상승. 그 다음에 당장 2에서 5년 하락할 것 같고 부동산 거래량 지금 하락. 거래량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변화 이미 지금 인상했기 때문에 하락. 자, 공급 물량, 입주 물량 지금 아직은 입주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그래도 치고 자, 하지만 2에서 5년은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니까 하락. 다주택 매물은 지금은 안 나오니까 상승. 나중에는 쏟아지니까 하락. 코로나 확산 여부 지금은 절정에 치닫고 있으니까 상승. 1년 정도 지나면 하락. 자, 부동산 가격 적정도 지금 가격이 너무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하락. 자, 유동성 자금 지금 넘쳐납니다. 상승. 내년에 긴축을 한다고 해서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승. 개발 관련 지수 여기저기 지금 들쑤셔가지고 개발이 많아요. 역시 상승. 그러면 종합적으로 1년간 놓고 보면 상승은 7개고 하락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 이상 징후가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급락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꼭 염두하세요. 이것은 2에서 5년간은 거의 폭락이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뭐 7개가 폭락이고 2개가 상승이잖아요. 자, 이제 부동산 거품 불장 빠르게 식기 시작했다.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19년에 일시적으로도 이렇게 빠지죠. 자, 가격 전망 지수가 그러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0을 보면 거의 다 뛰었죠. 이렇게 많이. 근데 최근에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치솟다가 꺾였다는 거. 이거밖에 안 꺾이는데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서울이 지금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름장 불장에다가 대책이 없어서 올라가고 있네요. 진짜. 자, 근데 지금은 대책이 없다라는 찜찜함은 있지만 아무튼 국내의 정세가 좀 심상치 않은 데다가 금리 인상 대출 중지로 인해서 일시적 하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내려오고 있죠. 벌써. 자, 그 다음에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계속 올랐네요.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하락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왜? 매매가 안 되니까. 자, 지방 같은 경우 대구는 이미 하락했고 세종은 하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이후 1년간 집값 이것이 결정한다. 자, 내년 집값 급등 안 할 이유가 없다. 이 주장도 있고요. 1년간만 놓고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쪽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상승이. 자, 내년 주택시장 하락이냐 상승이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으로 전세와 매매 시장이 불안하다. 먼저 입주 물량이 급감하니까 상승. 하락론.
연립, 오피스텔 등 주택 전체로 봐서는 평년 수준이니까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새 아파트를. 그래서 조금은 상승. 자, 5% 상한제 전세가 만료되는 내년 7월 전후로 전세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전세 봤더니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전세금 상승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하락. 자, 이번에 상승 쪽은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 신호로서 오히려 별로 미미한 역할을 준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집값 폭등 근본 원인은 초저금리였는데 이게 상승했다라는 것은 하락을 촉발한다. 자, 세금 폭탄, 다주택자 증여 급증으로 또는 유통매물 감소, 종부세 똘똘한 한 채 수요 촉발해가지고 세금이 설령 증가되더라도 상승한다. 하지만 주택 가액 수요들을 차단하고 늘어난 보유세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 하락. 근데 다주택 양도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여지죠. 근데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여기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자면 정책 실종으로 폭등한다. 여기서는 정책이란 말이 안 나오죠. 뉴스에서 그런 말 함부로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이제 금리 인상과 새 정부 출범. 그러면 내년에는 왜 좀 하락 기운이 크냐? 금리 인상하고, 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책은 안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이제 1년 지나고 나서는 이쪽이 더 우세할 겁니다. 올 겨울이나 2에서 5년 하락장을 노리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혹 올겨울에 좀 약간 좀 조정할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정책까지 때려주면 그냥 붕괴될 것 같은데 정책은 조금 기대를 못할 것 같고 금리 이제 인상이라든가 대출 중단 또는 국내외의 어떤 경제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래 실종, 집값 하락이 일시적으로 빠졌을 때 보여드릴게요. 9.13 대책. 예전에 2018년 9.13 대책 이게 보여지네요. 10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0이었어요. 0. 자, 0 밑으로 이 네모 박스 보세요. 다 추락했죠. 무려 몇 개월이나 추락했냐면 길게는 거의 8개월까지 추락했죠. 그래서 6개월 내외로 조정하는데 10에서 20% 하락합니다. 이거 간단히 보면 안 돼요. 5억짜리가 4억이고요. 10억짜리가 8억으로 이게 금매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침체기 빠질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처럼 잠깐 뭐 8개월 빠지는 게 아니라 6개월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5년 이상을 빠졌죠. 그래서 2에서 5년간 장기 하락은 조금 빠진 데는 20%, 많이 빠진 데는 무려 70%까지 폭락한다. 자, 이것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 인상 가속화된다. 지금 실질적으로 1월 달부터 5월, 지금은 더 높아요. 자, 0.6부터 2.6까지. 지금 한국의 물가 상승,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자, 미국 물가 상승도 1.4부터 5%까지 지금 4%대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2.3, 2.6, 2.4 거의 2포인트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106에서 108로 최고치를 찍었죠. 즉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 공포.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심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더 높잖아요. 자, 이제 1인 세대 40%가 돌파됐다. 이거 상당히 집값에 안 좋은 겁니다. 왜야?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집값 뛰는 거 아니나요? 그 1인 가구가 증가해갖고는 그렇게 많이 안 뛰어요. 자, 여기 보시면 1인 가구가 놀라지 마세요. 40% 넘어섰고요. 결국 1000만 명 시대, 937만이잖아요. 1000만 명 시대에 이제 진입합니다. 2021년 현재. 이러니 무슨 집값이 뛰겠어요. 1인 가구는 청년층 20대, 그 다음에 노년층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참여연대가 이거 조금 우리가 지금 요거 분양을 하는데 너무 분양가 비싸죠. 정말 분양가를 왜 안 잡는지. 자, 예측 분양가가 9억 2,500이면요. 여기 보세요. 자, 택지비, 건축비 다 빼라는 게 아니라 거품만 일부 제거해도 택지비 빼고 건축비 빼면 집값이 무려 6억 6천만 원 분양가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낮출 수 있는데도 낮추지 않고 있어요. 참여연대 택지비, 건축비 거품 빼면 집값 30배나 낮아진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런 걸 가지고 국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논했어야죠. 이런 거 가지고 논했어야 하는데 이런 건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걸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집값이 무섭게 휘청거린다. 자,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담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담합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죠. 대출 중단과 금리 인상 외에 아직 정부와 국회가 집값을 잡으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폭락하기보다는
일시적 조정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세 하락장이 오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역이용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